제가 책에 일단 기초해서요. 음모론에 관련된 간단한 발제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음모론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팩트체크에 대해서 그전에 관심을 가지면서 조금씩 관심을 갖긴 했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음모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24년 12.3 계엄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너무나 이렇게 충격적인 일을 겪고 나서 그것도 그리고 그 계엄 자체가 음모론에 기초했다는 것 때문에 이것은 이제는 음모론이 아주 소수의 어떤 그런 뭐 편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충격적인 뭐 상처나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좀 심각한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음모론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연구를 해보고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 팩트체크나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번엔 음모론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보면서 사회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책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음모론의 전문가는 아니고요. 제가 그 준비를 하면서 음모론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막 하고 있었고 또 사람들하고 같이 좀 뭔가 의견을 나누고 싶어서 해봤습니다. 뭐 책에 소개된 내용이긴 한데요. 일단 이제 12.3 그 계엄 사태가 제가 책을 쓰게 된 가장 어떤 직접적인 계기가 됐고요. 음모론이 그냥 가상에 이렇게 머물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우리의 현실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사회는 받아들이고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처해 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모론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가까이 주변에 누가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약간 먼 얘기들 이렇게 보고 좀 뭐 특별한 사람들 우리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논문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누구든지 그렇게 빠져들 수 있구나. 이 위험이 굉장히 큰 어떤 하나의 어떤 이념 체계 같은 거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음모론을 단순하게 어떤 잘못된 정보나 이런 것들로 해석하지 말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어떤 체계, 어떤 그런 신념 체계라든지 가치관에 대한 이런 쪽으로 좀 조금 넓혀서 봐야 돼 음모론을 제대로 좀 이해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몇몇 학자들이 음모론에 대해서 설명한 얘기들을 잠깐 소개를 하자면요. 보르델로라는 학자가 얘기한 것들은 음모론에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비밀성이고요. 그리고 악의성 있고 그리고 의도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수의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잘 모르게 뒤에서 뭔가를 조종을 한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깔려 있고요. 악의는 사람들에게 공익적인 것들이 아니고 굉장히 어떤 대중들을 해치거나 속이려는 사악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다. 선하지 않고 악한 자들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의도성이라는 건 모든 것들이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들은 없다. 모든 것이 다 철저한 계산에 따라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쿤이라는 학자는 이것을 음모론의 3대 신념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비슷한 얘기이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조금 더 이렇게 좀 쉽게 풀어서 했는데 우연은 없다. 세상에 모든 일은 발생하는 것들이 우연이 없고 모든 것들은 특히 부정적인 사건들은 뭔가 다 계획되고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일어난 일들이다. 이런 것들로 설명을 했고요. 그것과 속이 다르다. 이런 것들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발표하는 얘기들이 사실은 그게 진실을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고 사실은 숨겨진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사소한 일처럼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다 그런 음모론의 관점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신념과 세 가지 조건들을 이렇게 합쳐서 음모론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세계관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면은 세상을 볼 때 모든 것들을 거기에 맞춰서 보게 되는 겁니다. 무슨 사건이 나면은 이것은 어떤 음모에 이뤄서 때문에 생겨난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을 볼 때도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고지고대로 믿게 보면 그 이면에는 뭔가 다른 뭔가가 있을 거다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무슨 잘못된 정보가 음모론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켜켜이 쌓여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인식 체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면서 음모론이라는 것들을 하나를 형성해 나가는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모론이 참 어려운 게 얘기를 해서 보통은 이제 잘못된 정보 팩트체크 얘기를 할 때 이것을 반박할 수 있는 이렇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을 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수정을 하거나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는데 음모론이 그게 참 힘듭니다. 음모론은 하나의 세계관처럼 되어 있으니까 누군가 반박 논리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반박의 증거를 얘기하면은 그 자체를 또 음모로 받아들이는 식입니다. 이 자체도 누군가 뭔가 숨기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반박 자체도
대화도 오히려 굉장히 어렵게 되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서로가 이렇게 헛도는 이런 과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모든 것을 음모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반대 증거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이제 그 순환 논리가 이제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 음모와 어떤 음모론이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음모들이 실제로 발생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음모를 믿는 사람들은 그거 봐라, 지금 당장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예전에 이런 것들도 예전에 음모라 그랬는데 사실로 밝혀지지 않았냐, 이런 논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 음모와 음모론의 차이는, 실제 음모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 겁니다. 문서가 됐든 내부 고발자가 있든 녹취록이 됐든 이런 증거들, 검증 가능한 물증에 따라 가지고 음모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음모론은 다 대부분 추측입니다. 의심이나 신원불명의 어떤 정보원도 드러나지 않는 이런 것들이고요. 추측이고, 그다음에 검증 가능한 부분들이 실제 음모에서는 처음에는 음모가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것이 드러나서 검증 가능해집니다. 그렇지만은 음모론 자체는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뭐 지구 평평설을 믿는 사람들은 그걸 누가 믿을까 하지만 이미 그런 세계관에 갇혀 있으니까 그것조차도 믿질 않습니다. 지구가 평평하다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반박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사회과학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반증할 수 있는 것들이 없으면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뭐 칼 포퍼 같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그 음모론이나 이런 것들은 반증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증을 할수록 나를 공격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이제 자기 그 토끼굴 속으로 들어가거나 음모론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규모나 기간 이런 것들도 보통은 이렇게 한 사건이 있으면 그 뭐 시기가 이렇게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또 이렇게 규모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음모론은 수백 년, 뭐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이어지고, 또 그 배후 어떤 뭐 시기도 그렇지만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를,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굉장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실제 음모와 음모론을 좀 구분하는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음모랑 이런 것들 잘 구분하는 것들이 필요한 이유는, 건강한 회의지, 우리가 정치 권력이나 아니면 자본 권력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실제로 음모를 하거나 사람들을 속이거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떤 밝혀내고 시민들이 알아내고 이런 것들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강한 회의주는 필요한데, 모든 것들을 어떤 음모로 보는 시각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건강한 토론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하고 서로 이렇게 토론하면서 공론장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절대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또 토론이 되거나 공론장이 형성되지 못하는 게 음모론입니다. 그래서 심리적 방어 기제 이런 것들은 뭐 심리학자들이나 인지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음모론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빠지는가를 고민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음모론을 택하게 되는 이유들이 불안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 사회적 불평등 이런 것들을 이쪽을 통해 가지고 해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나는 이런 쪽에 대해서 어떤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이 세상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몇몇만 알고 있는 소중한 정보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 나를 비웃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내가 깨어있는 사람이고, 오히려 다수의 사람들은 쏟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논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불평등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보이지 않는 힘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정상적으로 노력을 해서 노력하지 않아서 벌지 못했다거나 뭐 가난하다거나 이런 문제들을 모든 걸 다 치환을 하는 거죠. 어떤 자본의 힘, 권력의 힘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어떤 경제 활동에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지는 거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또 음모론은 뭐 속해 있는 사람들끼리 소속감 같은 게 생기는 겁니다. 역시 우리는 정말 진실을 알고 있는 거야.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들이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진실을 모르는 우매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자기들끼리 소속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음모론에 작동하는 인지 편향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인지적 종결 욕구 이런 것들, 그래서 오래된 겁니다. 이건 인류가 이렇게 쭉 이렇게 진화해 오면서 생기는 이런 것들인데, 인지적 종결 욕구, 사람들은 머릿속에 어떤 이 불확실하거나 뭔가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있으면 굉장히 불편해하고 빨리 정리를 하고 싶어 합니다. 진실이 무엇이지, 이 사건은 어떻게 봐야 되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더 이렇게 빨리 정리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음모론이 굉장히 빠르게 정리를 해줍니다. 이번에 무슨 큰 대형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 사고의 배후는 무슨 보이지 않는 그 딥 스테이트가 작동을 한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정답이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밝혀지기 전에 이미 결론을 내버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이해가 되네 이렇게 하면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요. 확증 편향은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자기가 믿고 있던 기존 신념에 이렇게 부합하면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거부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비례성 편향이라는 거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대형 사고가 있거나 큰 일이 있으면은 거기에 따르는 당연한 커다란 어떤 원인이 있고 업무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큰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게 그냥 우연히 발생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음모론이 굉장히 그럴듯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념의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음모론에 한번 빠지게 되면 이걸 돌리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고착돼 이게 한 번의 어떤 그 사건을 가지고서 음모론에 빠지는 게 아니고 계속 쌓여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고착이 되고 나면은 그것을 바꾸는 건 너무너무 힘들고 돌리기 위해서는 어떤 연구에서는 한 40번 정도의 반증 논리를 제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 겨우 이제 조금씩 수정이 되는 그것도 완전히 돌아서는 것도 아니고 수정되기 시작하는 이렇다고 하니까 그 한번 이렇게 고착되는 음모론이 굉장히 좀 크다는 것들 그리고 그것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책에서 잠깐 예를 들었었는데 코끼리와 기수 얘기를 하는데 음모론을 우리가 어떻게 볼지 이런 문제인데요. 그 코끼리와 기수는 코끼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은 어떤 감정, 어떤 불안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막 움직이는데 사실 기수가 굉장히 이성적으로 코끼리를 통제하는 같이 느끼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행동을 할 때 사실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행동하기보다는 어떤 감정이나 어떤 뭐 여러 가지 정서적인 요인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거를 이성이 합리화시키는 거죠. 내가 통제를 하면서 가고 있다는 식으로 이제 합리화한다는 건데 그런 논리인데 비유인데 코끼리가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코끼리가 움직이는 것들이 마치 기수가 막 이렇게 움직여서 논리적으로 잘 이렇게 몰고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싶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미 코끼리가 움직이고 있는 거고 거기에 기수가 그거를 이렇게 그냥 겨우겨우 이렇게 수습해 가면서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음모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음모론이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감정이나 불안 이런 심리 같은 걸 많이 이렇게 이용을 해서 이렇게 움직여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는 게 별로 효과가 없다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예전에도 물론 음모론이 있었는데 지금 그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음모론이 훨씬 더 이렇게 심해지고 더 빨라지는데 뭐 예전에 MIT 공대에서 연구한 것처럼 그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보다 6배 더 빨리 이제 퍼져나간다 이런 이렇게 속도의 문제도 있는데 지금 디지털 환경이라는 자체가 음모론이 퍼지기 너무 좋은 환경이라는 거죠. 그거는 디지털 그다음에 소셜 미디어라는 자체가 사람들을 자극하고 오래 머무르도록 하고 눈길을 끄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는 진실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거기서는 어떻게든 유저들 잡아서 오랫동안 머무르게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극적이고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컨텐츠들을 자꾸 보여주게 되는 것들이고 그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그 관련된 콘텐츠를 받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달라진 환경들이 음모론이 퍼지기에는 훨씬 더 좋은 환경이고 예전에는 변방에서 조그맣게 있었던 음모론이 퍼져나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면 지금은 동시에 그냥 뭐 미국에서 벌어지는 음모론이 동시에 우리나라로 건너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논리가 반복되기도 하고 이렇게 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 기반 경제 이런 것들이 분노 공포가 추천을 이긴다 이래가지고 어텐션 이코노미라 그래가지고 어떤 주의를 끄는 것들이 가장 큰 어떤 소셜 미디어의 목표 이런 것들이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필터 버블이나 방향실 같은 이런 것들 환경들이 이제 계속 같은 그 거품 속에서만 노니까 더 이상의 외부의 다른 의견이나 다른 생각들이 끼어들 틈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디지털 시대가 가져온 어떤 폐해 이런 것들이고 여러분들도 한 번쯤 나도 왜 이런 것들만 계속 보고 있을까 같은 유형의 어떤 그 컨텐츠를 계속 보고 있을까 이런 것들에서 한 번쯤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토끼굴 효과라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음모론에 빠지는 게 처음부터 막 깊은 지구 평평설 같은 거를 처음부터 믿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하나의 컨텐츠를 이렇게 보면서 이거 흥미로운데 재밌네 이렇게 하면서 보는데 그걸 보다 보면 또 다른 관련된 또 다른 그 컨텐츠를 보게 되고 그것은 이제 토끼굴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어떤 그 음모론, 음모 관련된 것들을 보고 있다가 또 다른 유사하지만 또 다른 음모론을 보게 되고 거기서도 흥미가 있고 또 관심도 가면 거기에서 머물다가 또 다른 굴을 파서 또 그 다른 사람들을 어울리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까지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부터 왜 저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저런 걸 믿고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나라도 지금은 그런 음모론은 많지 않지만 선거 부정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이러는데 그런 음모론에 빠지면 나중에는 점점 갈수록 더 격한 음모론에 빠지게 된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음모론이 정치 권력하고 이렇게 어떤 같이 이렇게 조응을 했을 경우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우리 12.3 계엄 사태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충분히 뭐 봤던 것 같고요. 모든 사람이 또 충격을 받았던 것 같고요. 이 같은 게 우리나라만 있었던 게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트럼프 그때 대통령이 대선에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선거를 도둑맞았다 이런 게 그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큐어논이라는 음모론 집단에서 그 미의회 국회의사당을 점거를 하고 뭐 사람도 죽고 다치고 뭐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가 연설을 하다가 피살을 당하기도 했었고요. 2022년이고요. 그리고 2023년에 브라질에서 똑같은 형태로 그 전직 대통령이 자기는 그 선거 조작 때문에 대선에서 진 것이다. 막 이렇게 그 보우소나로가 얘기를 하고 전자투표 조작설 유포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이걸 제대로 찾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의 자꾸 이렇게 논리들이 퍼지고 그게 뭐 워츠앱이라든지 폐쇄형 그런 메신저 앱을 통해 가지고 계속 하다가 나중에는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공공기관 뭐 대통령궁, 대법원, 의회 이런 데를 동시다발적으로 점거해 가지고 파괴하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그런 지도자들이 직접적으로 행동을 지시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 보고 무슨 국회를 점령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자기는 피해를 당했다. 나는 정말로 피해자고 진실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같은 얘기를 하면 거기에 심취한 사람들이 알아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빈기표라고 그러는데 그런 겁니다. 여기 뭐 애국이라든지 자유라든지 진실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뭔가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들이 뭔가 행동해야 될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 보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라, 무슨 서부지법으로 진입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판결을 앞두고 그 구속영장 그 판결을 앞두고 계속 이제 이런 것도 정당한 논리를 계속 얘기를 하면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뭐라도 해야 될 것처럼 만드는 거죠. 똑같이 브라질에서도 그랬었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트럼프가 했던 그 미국에서도 선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식으로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그런 부분이 그런 일이 발생할 때 사실은 절대로 그런 폭력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어줘야 돼. 그걸 안 긋는 자체가 일정 부분 방조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12.3 그 계엄 때 그 음모론이 어떻게 퍼졌는가 이런 걸 분석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핵심 동영상이 483개인데 그게 댓글이나 반응들이 48,000개라 이렇게 얼마만큼 빨리 퍼지고 있었던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거기에서 대부분이 중요한 키워드가 다 애국, 자유, 진실 뭐 이런 것들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조금 확률론적 테러리즘 뭐 이래가지고 좀 어려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자가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지 않아도 계속 그런 논리를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점점 뭔가 사람들이 폭력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집단적으로 실제로 브라질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집단 행동으로까지 나타나게 된 것이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서부 지법 폭동 같은 경우에도 그거를 직접적으로 서부지법을 이렇게 점거를 해야 된다라고 지도자가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계속 거기에 지지하는 사람들이 너네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해줌으로써 그런 폭력적인 행동까지도 정당화되는 우리가 폭력적으로 행동한 게 아니라 정당한 일을 했다, 정의로운 일을 했다 이렇게 믿게 된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일본 아베 신조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조직적인 것들은 아니고 개인이 그냥 그 신념에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스스로가 연구를 하고 사제 총을 만들고 결국 피격까지 하는 이런 것들이 벌어졌었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음모론에 빠진 사람들 주변에 정말로 자기랑 거리가 있고 뭐 전혀 그런 사람이 없다면 사실은 그걸 찾아서 직접 만나려고 뭐 얘기하고 이럴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건 또 다른 영역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음모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이런 게 사실 굉장히 피곤한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제가 여기 책에서는 굉장히 대화나 어떤 설득, 공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논리로 이기는 부분들이 아니고 대화를 하고 공감을 하고 이런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저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모두가 자기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대신에 자기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정말로 그런 음모론의 어떤 그 조짐이 보이고 빠져들고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저 얘기가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방치할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가족이고 사랑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최소한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서 같이 연구를 해보고 고민을 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원칙은 그런 겁니다. 틀렸다 이래서 논리적으로 이기려고 해서는 절대로 그 음모를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불안에 대해서 왜 그런지 서로 공감을 하고 이렇게 정서적으로 일단 먼저 같이 공감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어떤 그런 이 사람이 지금 감정적으로 논리적인 게 아니고 이 사람은 감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 어떤 극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거나 나도 그런 부분에서는 감정적으로 공감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차원을 이제 3단계로 얘기를 하는데 가치를 긍정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가치에 대해서 이것을 일단은 이렇게 거부하거나 반대하지 말고 일단은 그 사람의 가치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들은 스스로가 굉장히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올바른 길을 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올바른 길로 가야 된다는 데서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기초적인 부분들은 같이 공감을 해주면서 가치를 긍정을 해주면서 대화를 시작해야 그 사람들도 마음이 조금씩 열릴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같이 할 수 있는 공통의 기반을 탐색해야 된다. 그래서 뭔가 같이 우리 가족이나 우리 이 공동체 여기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지금 생각이 서로 다르지만 서로 이렇게 절연하고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뭔가를 좀 같이 뭔가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 책에는 뭐 여러 가지 남편 얘기도 있고 아버지 얘기도 있고 이런 것들인데 가족 공동체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사례를 좀 찾아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은 그 사람들은 굉장히 노력을 해서 이제 좀 회복하려고 했던 과정이고 대부분은 절연을 하거나 끊어버리는 관계가 많죠, 사실은. 그런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기반을 찾아보자라는 것들이고 그냥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보다는 질문을 많이 하는 것들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가 생각을 정리를 할 수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거고요. 그 예로 어떤 가치 긍정의 예는 같은 그런 겁니다. 이제 네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 정보를 찾아보고 나를 걱정을 하는 마음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생각에 대해서 나도 존중을 한다라는 것들이고요. 공통의 기반을 얘기하는 거는 나도 우리 선거나 정치 과정이 좀 더 개선되고 투명하고 완벽하게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아니다. 뭐 부정선거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부정선거가 100% 없다라고 얘기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흠이 있을 수 있고 제도라는 것들이 결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인정을 한다는 것들을 같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찾아나갈 것인가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질문을 같이 던지면서 같이 한번 찾아보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 이런 거고요. 그렇게 해서 좀 접근을 하는 게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고 갈등을 겪지 않고 조금이나마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다 이런 것들이고요. 지금 사례로 핀란드에서는 뭐 아예 초등학교 아니면 어릴 때부터 나이가 든 분들까지 전 연령대에 걸쳐 가지고 어떤 그 미디어 리터러시 이런 교육들을 팩트 체크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쭉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고 그냥 일시적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시기에 맞게 그 교육을 쭉 해나가는 것들을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고요. 그 대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시민단체하고 그리고 그 정부 기관이나 이런 게 굉장히 협업을 많이 해가지고 뭐 이렇게 2시간 골든타임을 정해가지고 그런 굉장히 사회에 치명상을 입힐 만한 그런 정보가 떴을 경우에는 빨리 대응을 하는 거죠. 그것이 확 퍼지기 전에 빨리 대응을 해서 반대 정보가 있거나 반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빨리 그런 것들을 대응해 나가는 것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루머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막 무겁게 대응하지 말고 루머에 대해서는 유머로 대응을 한다 이런 논리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재밌는 정보를 아니면 음모론이나 가짜뉴스를 좋아하냐면 굉장히 그게 흥미를 끌기 때문인데 그것을 너무 진지하게 대응하면은 사실은 그거는 퍼지는 속도가 너무 늦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루머에 대해서 약간 유머를 가미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퍼뜨리면 훨씬 더 빨리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은 좀 우리도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플랫폼도 마찬가지로 좀 역할들을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장을 열어준 거지 우리가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나 무책임한 거고 뭐 페이스북에서 예전에 AI가 만든 가짜 의사들이 막 등장해가지고 온갖 연예인이나 가짜 의사들이 뭐 주식 얘기하고 뭐 의약품 팔고 이런 것들 너무나 저는 심각하다고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걸 보면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플랫폼이 여기에 대해서 공적인 책임을 안 진다는 거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했는데 브라질 같은 경우에 그 보우소나로
대통령 뭐 폭동이 있고 이랬을 때 대법원의 그 판사가 굉장히 단호하게 그 대응을 했었습니다. 그 사람 굉장히 욕도 많이 먹고 공격도 많이 받았었는데 그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런 것들을 다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그런 자유는 그거는 있고 사실은 좀 인정하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엄격하게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판결도 그렇고 이렇게 하면서 지지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플랫폼 같은 경우에서도 그냥 방치하고 열어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음모론에 대해서 좀 뭔가 좀 합의할 수 있는, 제가 음모론이나 가짜뉴스 문제, 허위 정보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늘 이렇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게 퍼지게 되면서 이렇게 개개인도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하나도 없어져 버린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얘기를 하면서 요즘 AI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AI에서 너무나 그럴듯하게 뭔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진짜 너무 진짜 같으면 안 믿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더 이게 진짜일까? 아니면 진짜 이게 조작한 건 아닐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검색해서 찾아도 보고 툴들을 이용해보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뭐랄까 거기에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적인 굉장히 손실이다 생각이 들어서, 사회가 믿을 수 있는 이렇게 그런 틀,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음모론이든 아니면은 다른 허위 정보든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언론도 역할들을 해야 되며 플랫폼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그런 것들을 다 다층적으로 어떤 그 역할들을 해나가야 되지, 아니면은 그냥 한두 명이 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공적 합의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절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제가 할 것이 이렇게 음모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터부시하거나 이렇게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의 같이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왜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실을 보는 시각은 너무나 다르고 팩트 자체도 다르고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하고 이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지를 좀 고민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얼마 전에 어떤 뭐랄까 공공기관에 계신 분 한 분 만났는데, 그분하고 이제 음모론 관련된 얘기, 허위 정보 관련된 얘기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할지 얘기하다가, 본인이 그 회사에 있는 다른 그 사람 얘기를 해주는데, 그분 그 자제분이 고등학생인데 공부를 전혀 안 한다 그래가지고 왜 안 하냐 이렇게, 그러니까 공부해서 뭐 하냐, 좀 있으면 이 백두산이 폭발해서 터져버리고 다 망할 거다, 이런 논리를 이제 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황당해가지고 그분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렇다고 얘기를 막 해도 얘기도 안 듣고, 뭐 그 고등학생이니까 이렇게 대화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아유 정말 이게 한번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너무 힘든 건 분명하다고, 어떻게 할지 정말로 이게 정말 남의 문제가 아니다, 이게 모두가 어떻게 보면 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좀 진지하게 좀 우리 사회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얘기를 좀 싶어서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지에 대해서 제가 책을 쓰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이렇게 논리적인 반박 이런 부분들이 주로 얘기가 많이 됐다면, 그런 것보다는 이 사람들의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쌓여 같은 것들은 불안이나 감정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로 출발을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접근법을 좀 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